프로젝트 이독. 그래서 이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음. 죽지는 않죠. 예. 뭐 결국엔 죽지는 않지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건너서는 충분히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뿐 본질적으로 이제 같은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느낌이었다면, 다음부터는 희망적인 이제 판타지의 영역인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다라는 그런 소문을 이제 옥황상제가 듣고, 옥황상제가 음. 되게 재미있게 또 용왕한테, 사해의 이 바다 네 곳에 있는 사해 용왕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심청이라고 하는 아이가 인당수에 빠질 텐데 심청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잘 모셔서 용궁으로 용궁에서 잘 보살펴라.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다시 이제 육지로 가야 되니까 잘 보살펴라고 이제 어. 옥황상제가 이제 사해 용왕들한테 명을 내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용왕들 역시도 그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심청이 잘 모셔지게 됩니다. 역시 윗사람 한마디면 일이 해결되는군요. 아 네. 이제 심청은 용궁에서 극진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있고, 또 용궁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이 용궁의 시간하고 육지 현실의 시간하고 조금 다르다라고는 하는데, 어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있기는 해요. 예. 그렇기는 한데 음. 그동안에 이제 돌아가신 엄마, 사실 심청은 엄마의 모습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죠. 심청의 엄마인 곽씨 부인이 산후조리를 하지 못해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곽씨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네. 잠시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이제 용궁에 오게 됩니다. 심청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한 번도 이야기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를 제외를 하고, 또 엄마가 여러 이야기들을 해 줘요. 일단은 신봉사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청을 정말 애지중지 길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해 주고, 또 심청이 신봉사를 이제 또 봉양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유, 네가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어. 신봉사 역시도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젖동량해서 먹이느냐고 고생이 많았지."라고 하면서 "너도 지금까지 자라면서 충분히 사랑받았던 그런 존재야." 뭐 이런 음. 이야기도 해 주고요. 또 어떤 이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젖동양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충분히 먹지 못했던 젖을 지금에서야 좀 "충분히 먹어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15살 된 심청이 각시 부인의 젖을 뭐 다시 먹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충분히 주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이 잠시나마 용궁에서 다시 만난 이 시간만큼이라도 누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대사가 나오는 이본도 있습니다. 용왕의 권능이 아니라 옥황상제까지 나선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온 세상이 지금 심청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결핍되어 있던 어떤 그 무언가를 채워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심청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는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공간이자 시간, 그런 경험이 바로 요 용궁에서의 경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의 시선을 원래 심청이 살던 곳 신봉사한테 쪼끔 돌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용궁에서 심청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과연 육지의 도하동에 홀로 남겨진 신봉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한번 보자면은요. 어 일단은 심청이 그렇게 남경 뱃사람들을 따라서 떠나고, 사실 남경 뱃사람들과 함께 떠났다라는 것은 죽으러 간 거죠. 이제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화동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이 그 강가에 비석을 세웁니다. 강가에다가 심청을 추모하는 그런 비석을 하나 세워 주고요. 그 비석을 세워 주고 난 뒤에 신봉사는 이제 혼자 강가에 계속 나와 가지고 비석을 붙잡고 우는 그런 어떤 '내가 음. 왜 심청을 돌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내가 공양미 삼백석을 시주한다.'라고 해 가지고 그랬을까? 또는 이제 먼저 떠나간 그 심청을 그리워하면서 신봉사는 이제 계속 매일매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울면서.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절에 시주를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눈은 못 뜬 거죠? 네. 그 눈을 못 뜨는 이유,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행동이 실패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안 나오는 거죠? 아 네. 따로 뭐 그 시주를 받은 그 시주승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그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절에서 뭘 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악마네 진짜. 어. 뭐 네. 그 신봉사가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한 인간으로서 눈을 뜨고 싶은 그런 욕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아버지로서 이제 심청을 정말 힘들게 어렵게 길렀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어떤 눈을 뜨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망, 인간으로서의 그런 욕망, 이 두 가지의 어떤 욕망이 갈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주승이 딱 등장을 함으로써 한 개인으로서 품을 수 있는 그런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게끔 하는, 그 욕망을 발화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악마와 천사 같은 마을 사람들이 너무 대비되는 또 그 심청은 주변에 악마와 천사가 같이 있었던 거야. 그쵸. 또 그 시주승이 등장하는 그 장면 앞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장승상댁 부인의 수양딸 제안을 음. 심청은 사실 거절을 한 거거든요. 어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억누르고 딸로서 의무를 행하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딱 시주승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신봉사는 어떤 아버지로서의 어떤 의무나 헌신 이런 것들을 쪼끔 내려놓고 그런 욕망, 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욕망이기는 하지만 그런 욕망을 더 이렇게 우위에 두게 되는 그 장면 역시도 좀 대조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자면 마을에서는 심청을 위해서 그 비석을 세웠고 그 신봉사는 이제 계속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건 뺑덕어멈도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쯤 등장을 합니다. 신봉산의 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거리,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이 뺑덕어미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신봉사 옆에서 여러 일들을 좀 도와주고 신봉사가 원하는 대로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도 있냐면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뺑덕어미가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어.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 이게 먹고 싶다. 오늘은 자두가 먹고 싶다. 또 어떤 날은 또 뭐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신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을 낳고 싶은 그런 욕망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뺑덕어미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 주고 또 뺑덕어미는 또 이제 가산을 이리저리로 빼돌리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좀 '가지가지하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을 사람들로서는 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예 다른 그 정말 가족사다 보니까. 네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걱정하면서 책임져 주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뺑덕어미가 이렇게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그건 정말 가정의 일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공동체에서 나서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는 못하는 거죠. 또 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신봉사의 어떤 욕망? 가끔씩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어. 의무보다 조금 앞서 버리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욕망들이 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신봉사라는 사람이
안타까운 건 분명하지만 이 순간순간에 잘못된 판단들이 너무 큰 후폭풍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안타깝네요 정말. 네. 그래서 신봉사를 향한 평가가 조금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타까움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음. 사고를 치는 것 같은 또 그러면서 아 신봉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욕망, 우리 안에 내재된 그런 욕망하고 또 많이 다르지도 않거든요. 예. 그쵸. 어리석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뭐 아주 특별한 욕망을 가진 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네. 보이네요. 네. 자 그래서 신봉사는 좀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고 심청은 용궁에서 뭔가 자기의 상처들을 보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지내게 되는 건데 이게 원래 애초에 옥황상제가 "다시 육지로 보낼 사람이다."라고 용왕들한테 경고를 날려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육지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아 네. 따로 계기가 있지는 않고요. 용왕이 이제 또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심청이 다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 연꽃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바다 위로 이제 올라가게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무리 좋은 손님도 오래 있으면 힘들지. 그렇죠. 아 네. 그리고 계속 용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바다 그쵸, 그쵸. 예. 위로 이제 가게끔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현실 세계에서도 육지 세계에서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남경 갔던 그 뱃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 뱃사람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네네네. 조선 땅을 떠나서 이제 남경에 가 가지고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바다 위에 뭐 이상한 게 막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다가 '아 연꽃이네.' 근데 연꽃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연꽃을 배에다가 실어 가지고 그리고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연꽃이 엄청 크고 화려하고 예쁘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선 임금에게 진상 드린다고 하죠. "되게 귀한 어. 물건이다."라고 하면서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좀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하면은 그 연꽃이 피어나면서 안에 있던 심청이 나오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임금님은 심청한테 반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연꽃에서 또 심청 혼자 나올 때도 있고요. 시녀라고 하면서 심청을 소개해 어. 주고 이제 돌아가는 그 다른 그 캐릭터들도 있기는 한데 선녀라고 하면서 "심청이 사실은 선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사라지는 그 시녀들도 있고 그런데 예 심청을 보고 반하게 되고 또 때마침 임금이 아마 아내가 죽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심청은 왕비가 되는 거죠. 왕비가 되었는데 어떤 이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금이 심청을 선녀로 알아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고 이렇게 이상화해 가지고 믿고 그래서 음. 배우자로 삼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심청은 왕비가 되어서도 아버지를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음. 아버지 지금은 어떻게 사실까?" 이제 궁금해합니다. 근데 심청도 그 신봉사가 눈을 떴을 거라고 별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이거는 예 이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네. 그러면은 애초에 심청은 인당수에 빠지는 행동 자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그 어떤 욕구를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 셈이 되는 거네요. 네. 심청의 희생을 둘러싸고도 인당수 투신을 둘러싸고도 여러 해석들과 여러 가지 읽기가 가능할 텐데요. 사실은 아버지의 눈이 정말 그 떠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은 있었겠지만 기대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선택이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또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어떤 아. 계기가 되는 그런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행동은 연구자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육지에 돌아오니까 심청은 아버지 걱정만
하고 있는 거네요. 아 네. 근데 이제 아버지 걱정을 하면서도 이전에 아버지 걱정을 하던 심청하고는 쪼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 왕비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잖아요. 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신봉사 찾아 달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아버지를 이제 만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맹인잔치, 이제 남편인 임금에게 "맹인잔치를 좀 열어 달라. 그래서 그들이 이 서울에 와서 한양에 와서 풍족하게 먹기도 하고 도움을 국가에서 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적으로 신봉사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그 맹인잔치에 오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앞에서의 심청은 스케일이 작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개인적인 가족 아버지와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진짜 왕비라는 그 사회적인 직책을 갖게 된 사람으로서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네요. 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깊이를 갖게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자기를 이제 잘 보호하면서 자신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아버지와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맹인 장치를 열게 되는데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 땅에 있는 조선 팔도에 있는 그 맹인들을 모두 다 서울로 오게끔 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열리는 잔치가 아니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게 오랜 시간 그 잔치가 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신봉사도 맹인 잔치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뺑덕어미가 있었어요. 이미 신봉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어느 정도 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도망갈까? 언제 도망갈까?' 이제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가 신봉사가 이제 뺀덕어미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임금께서 맹인잔치를 연다는데 나 혼자 갈 수 없으니 뺑덕어미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뺑덕어미가 이제 같이 갈 수는 척을 합니다. 그 길을 나섰는데 도화동에서 하루 만에 가지 못하죠. 이제 몇 날 며칠 걸려서 가게 되는데 중간에 다른 봉사와 눈이 맞게 됩니다. 눈이 맞는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예 다른 젊은 봉사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뺑덕어미가. 그래서 이 아. 신봉사를 두고서 그 다른 봉사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뺑덕어미를 신봉사가 막 찾는데 없는 거죠. 아. 정말 대단한 캐릭터네요 뺑더범은. 아 네. 그쵸. 특히나 이제 심청하고 대비해 봤을 때 또 심청의 엄마였던 곽씨 부인과 대비해 보았을 때 정말 원초적인 욕망에 충실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신봉사는 이제 사건이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사건이 모두 다 벌어진 뒤에야 자기가 당했다는 거를 깨닫는 인물이네요. 네. 꼭 한 발씩 뒤늦게 깨닫는 그런 캐릭터 같기도 하고요. 어린 심청의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